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1,500원 돌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할 경우 원화로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생활비 부담이 먼저 체감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통장에 있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환율 급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자산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투자 실력보다 자산이 어떤 통화와 자산군에 분산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배경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신흥국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국의 금리 정책, 유동성 상황, 재정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달러가 국제 결제와 금융 시스템의 중심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 한국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동시에 금리 부담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경우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최근 공식 발언을 통해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외환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발언에 환율이 수십 원씩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신호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타국의 환율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발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메시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과 맞물려 이 발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예고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달러로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놓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규모의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원하지만 환율 급등은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의 환율 관련 발언은 한국 정부와 시장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해당 통화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상당 기간 동결된 상태이며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매우 큰 수준이며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소폭만 상승하더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 부문에 미치는 충격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때문에 통화당국은 금리 정책에서 사실상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 제조업 경쟁력, 외환 보유액 등을 근거로 들며 펀더멘탈이 약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경제 규모 대비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통화 가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과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풀린 자금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유동성이 과도할 경우 자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화 스와프가 거론되었으나 미국 측은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 간의 협약으로 위기 시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통화 스와프에 대해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실제로 새로운 협정 체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연기금은 본래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단기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과 환율 안정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환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미국이 기대하는 고용 창출과 산업 육성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길 기대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기적인 발언이나 개입보다는 재정 건전성, 생산성 개선, 노동시장 구조, 산업 경쟁력과 같은 근본적인 요소들이 통화 가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입니다. 강한 펀더멘탈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숫자로 확인 가능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율 시장에서 고위 정책 결정자의 발언은 하나의 정책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국가 간 이해관계와 경제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환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선택과 경제 구조 개선 여부가 중장기적인 통화 가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달러 기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이나 위험 회피 차원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 자체보다 환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공포에 기반한 전면적인 자산 이동이 아니라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달러 노출 자산이 활용됩니다. 외화 예금, 달러 연동 금융상품, 해외 자산 투자를 통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율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통화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접근입니다. 또 다른 방어 수단으로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성격의 자산이 거론됩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통화 가치 변동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이 커질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도 금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른 흐름을 보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 역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는 단기간 내 변동폭과 속도, 장기 국채 금리의 흐름, 체감 물가의 동시 상승 여부, 부동산 거래량 변화, 금융권 건전성 관련, 뉴스의 빈도 등이 함께 관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 변동이 개인의 소득, 지출, 부채, 자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구조를 갖춘 사람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체감 부담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점검과 분산 그리고 차분한 대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400원대가 익숙했는데 지금은 숫자 자체보다도 속도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선언한 것도 이 속도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출 대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나 특히 반도체 업종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제시되고 있으니 한국 경제는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특정 기업의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국가 전체의 신뢰, 자금 흐름,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가 한 번에 반영되는 가격이며 그 과정에서 좋은 뉴스가 있어도 나쁜 연결고리가 더 크면 시장은 비상등을 켭니다.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과거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 증시는 한 달 사이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단지 환율 숫자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촉발한 외국인 자금 흐름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환율 레벨이 더 높고 증시는 고점 대비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변동성 이슈가 반복됩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한 달 단위로 크게 흔들릴 경우 지수는 기업 이익 전망보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수치상으로 특정 구간에 머물더라도 실제 거래 주도권과 가격 결정력은 여전히 외국인이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수출 기업 호재로만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자산의 환차손 위험이 커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환율은 수익률의 절반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환율이 1,300원 수준일 때 한국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주가로 20%를 벌어도 환율이 크게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원화 수익이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보다 환율이 더 오르며 수익이 지워질 위험을 더 크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수급이 바뀝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비중을 줄이던 자금이 환율이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패닉셀링의 조건은 악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출구를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여부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순간은 심리적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환율이 1,500원과 1,600원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충격은 크게 세 갈래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매도의 도미노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수익률만 보고 움직이지 않고 회수 가능성과 변동성을 함께 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변동성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넘어 리스크 축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기업 실적이 좋아도 지수는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수급이 얇은 종목이나 경기 민감 업종은 압력에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좋은 기업도 같이 끌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물가 상승과 체감 경기 악화,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부품 등 한국 경제가 의존하는 수입 품목이 많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 생활 물가로 전이됩니다. 문제는 월급이 환율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게는 식비,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에서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식, 의류, 여행, 문화 소비 같은 선택 지출을 줄이게 되고 내수 기업의 매출이 약해집니다. 내수가 약해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체감 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환 방어 여력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크다는 사실 자체는 안정 요소이지만 시장은 총액보다 동원 가능성과 속도를 봅니다. 보유액 대부분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급변 구간에서 심리적 방어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대까지 밀릴 정도의 스트레스가 걸리면 정부가 시장 안정 목적으로 개입을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유액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신용등급과 대외 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리면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다시 국내 투자와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의 핵심은 외환이 부족했다는 사실보다 외환이 부족하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그렇다면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 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같은 수단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수단은 부작용이 뚜렷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장기적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원화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계부채가 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금리 인상이 소비와 부동산, 자영업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공급이나 완화는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환율 불안이 커진 국면에서는 오히려 원화 공급 확대로 해석되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은 무언가를 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점검과 준비입니다. 핵심은 한 번에 결론 내리지 말고 계기판을 정해두고 반복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율 자체를 봐야 합니다. 특정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지속성입니다. 며칠 동안 같은 방향으로 급하게 움직이는지 상승폭이 일상적 범위를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일간 수급보다 월간 누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고 그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은 단기간에 방어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외환 보유액 관련 뉴스와 변동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수치보다 감소 속도가 심리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인 공포 매도가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통화와 지역의 분산입니다. 원화 자산만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면 환율이 급등할 때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이나 달러 기반의 글로벌 분산 상품을 일정 비중 두는 것은 환율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환율을 맞추기 위한 베팅이 아니라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를 만드는 첩근이어야 합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성격의 자산도 위기 국면에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정비가 자산을 갉아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상환 계획과 현금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이슈는 개인에게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듭니다. 환율 안정 목적의 정책 수단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거론되면 사람들은 노후 자금이 정책 도구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이 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개인의 다층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각각의 역할을 갖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특히 장기 투자 자금은 단기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장기 자산 형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국 환율 1,500원과 1,6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에 취약한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는 구간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방어 여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시장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준비한 사람은 피해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예언이 아니라
계기판을 정해두고 현금 흐름을 지키며 자산을 분산시키는 일입니다. 환율이 무섭게 움직일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단순해집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통화 지역을 분산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치기가 아니라 버티기이며 버틴 사람만 다음 국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